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일단 오늘 몇 시간 자고 일어났고 아무래도 잠이 모자라니까 오늘은 좀 빨리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 위토리님의 책으로 시작하고 어쨌든 오늘 루틴을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이트 위토리님의 책을 보면 사랑과 즐기는 것에 관한 거고요. 자, 대처법이 문제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처법이 문제다. 남과의 약속을 좀처럼 지키지 못하거나 지각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거나 등등 다들 여러 개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원래 이런 개성을 가진 인물이구나 하고 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를 갖는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늘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참가비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두면 갑자기 취소해서 그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상대방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사람을 아예 부르지 않는다거나 부른다면 미리 돈을 받아두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각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 시간보다 더 일찍 말해두거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런 대처를 하지 않아 이리저리 치이는 게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개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 사람과 어울리면서 당신에게 무엇 하나 좋을 게 없다면 굳이 억지로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으면 즐겁고 배울 점이 많다거나 그렇게 당신에게 어떤 득이 있다면 함께 어울리는 게 좋습니다. 그뿐입니다. 그 사람과 어울리면서 당신에게 무엇 하나 좋을 게 없다면 굳이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즐겁고 배울 점이 많다거나 그렇게 당신에게 어떤 득이 있다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뿐입니다. 남의 돈에 참견하는 게 아니다. 목적이 있어 돈을 저금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돈이 모이고 나니 아까워서 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가난한 생각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당신이 번 돈은 당신에게 100% 권리가 있고 당신 책임으로 마음껏 관리하면 됩니다. 술 한잔 하러 나가서 돈을 팍팍 쏟아줬고 카지노에 가거나 보석을 사거나 저금하거나 뭘 해도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의 돈에 참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중간에 돈 쓰는 곳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잘못이 무엇인가 따진다면 그건 바로 남의 돈에 참견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어릴 때 머리를 길게 기른 사람을 보고 이불 속 가보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 남에게 참견하려면 돈도 내야 하는 법이야.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불소에 가보라고 말하는 거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주변이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불소에 못 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 경제 사정과 돈 쓰는 법이 다릅니다. 나의 돈을 어떻게 쓸지는 자유니까 내 생각으로 남의 지갑을 억지로 여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에게 참견할 거라면 상대방이 지갑을 꺼낼 필요가 없도록 내가 먼저 돈을 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처음부터 참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무도 당신의 돈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대신 자기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지만 말입니다.
돈을 잘못 써서 난처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건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되더라도 당신은 빚을 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배움을 위해 빚을 진 거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빚 같은 건 지면 안 된다고 말해도 그 순간에는 빚지기를 그만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 책임을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변 협박에 휩쓸리지 말아라. 나는 예전부터 자유롭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그걸 이해해도 어찌 된 일인지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주변에 자꾸만 시끄럽게 혼수를 두는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성실함을 강요하는 아주 성가신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누가 뭔가를 시작하라고 하면 꼭 나서서 그런 쉬운 생각으로 하면 될 것도 안 돼 라면서 협박을 합니다.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말에 품격을 더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님. 어른의 어휘력. 책 읽기, 글쓰기, 말하기, 공감, 속도, 흥도, 어휘력이 먼저다. 이래서 어휘력이 중요하다. 언어의 한계는 상상과 인식의 한계, 격가지 서술을 줄이는 맞춤, 낱말.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맞춤법, 전부 다 이런 좀 문법적인 부분. 달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다. 오케이, 이거는 완전히 학구적인 책이고요. 저 서재에 있는 give and take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무, 즐거운 망상. 리프킨이 말하는 행운은 사람들이 기벌을 대하는 방식에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사회학자 프레드 골드너는 편집증의 정반대 개념으로 낙관적 믿음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프레드 골드너 편집증. 낙관적 믿음이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 음모를 꾸미거나 뒤에서 당신을 칭찬하고 다닌다는 망상적인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벌하면 그러한 믿음은 망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기벌하면 다른 사람들이 애덤, 리프킨 같은 그 기부의 성공을 위해서 실제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리프킨과 조이스 박이 랭쿠를 처음 시작한 2000년 무렵 그들은 사무실이 없어서 리프킨의 집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진짜요? 그때 한 동료가 이제 막 링크드인을 창업한 리드 호프만에게 리프킨을 소개했습니다. 링크드인도 아직 직원이 채 10명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리프킨과 박을 만난 호프만은 링크드인 사무실에 공짜로 책상을 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리프킨을 실리콘밸리의 심장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2005년 여름 우리 건물 바로 옆에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제대로 뜨기 전인 유아기 때부터 그들을 만난 거죠.
리프킨의 경험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말에 새로운 빛을 던져줍니다. 그 운명과도 같은 순간은 때로 매처가 자신에게 그 일을 할 사명이 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말에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 같은 순간엔 그 운명과도 같은 순간은 때로 매처가 자신에게 그 일을 할 사명이 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매처는 타인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테이커를 응징하려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기도 하지만 응징하려고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기부에게 상을 주려고 일부러 노력하기도 합니다. 애덤 리프킨 같은 그 기부가 자기 인맥 속에서 사람들을 도와줄 때 매처는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했겠지만 리프킨은 링크드인에 기술자들을 소개해주는 등 그곳에서 새로 찾은 인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항상 리프킨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월요 어느 수요일 저녁 나는 판다를 만나러 그의 자연 서식지를 찾아갔습니다. 리프킨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 저지를 입고 106마리 회원들이 모임을 여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시티의 어느 바로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기술자와 사업가들이 부드럽고 친근한 태도로 그를 둘러쌌습니다. 리프킨은 몰려든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루 평균 8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비결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그는 사려있게 질문하고 참을성 있게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초저녁 무렵 리프킨은 한 친한 사업가에게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업가가 이야기를 하는 14분 동안 리프킨은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호기심이 넘치는 기차 기술자도 긴 대답에는 지치기 마련이지만 리프킨은 한순간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경청의 힘인데 길지만 계속 들어주는 거. 리프킨이 어느 부분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묻자 사업가는 컴퓨터 언어에 있는 동안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인맥력을 뒤진 리프킨은 만나볼만한 후보자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늦기에 리프킨이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이 직접 찾아왔고 리프킨은 두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늘어나도 리프킨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일일이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와, 이런 거는 저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의 한계, 역량을 넘어간 일이에요. 그쵸? 그는 새로운 인물이 다가올 때마다 평균 15에서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대개는 낯선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18년 전에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레이엄 스펜스를 도왔던 것처럼 적극 일자리를 찾아주고 잠재적인 동업자를 소개하고 회사의 문제에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베풀 때마다 그에게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소원한 관계의 위력. 애덤 리프킨은 인맥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한때 자주 만나거나 잘 알고 지내지만 최근에 연락이 끊긴 사람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경영학 고수 다니엘 레븐, 호르에 발터, 케이스 머니건에 따르면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평생 수천 명의 인간관계를 맺었지만 그때도 100명이나 2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유지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경영자들에게 그들이 꺼리는 일, 즉 소원한 관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그 과제를 받은 한 경영자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관계가 소원하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들과 다시 연락해야 하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레벤과 동료들은 200명 이상의 경영자에게 최소한 3년 이상 소원한 관계를 개선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경영자들은 각각 이 동료 2명에게 연락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관해 조언을 구한 다음 그 조언이 문제를 해결하고 유용한 소개를 받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했습니다. 또한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 2명에게 조언을 구하게 해서 역시 도움이 된 정도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영자들은 서운한 관계에서 얻은 그 조언이 현재 관계에서 얻은 조언보다 더 가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계가 서운한 사람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달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몇 년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사이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접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과는 같은 지식과 관점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며 그것은 대개 당신도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 경영자가 나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연락을 하기 전에는 그들이 내 생각을 크게 뛰어넘는 조언을 해주리라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운한 관계는 약한 유대관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편한 감정을 주지 않습니다. 레빈과 그 동료들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관계가 서운해진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여전히 신뢰감이 느껴지니까요. 실제로 한 경영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주 편안했습니다. 상대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할 필요도 없었죠. 몇 년 전에 생긴 서로 간의 신뢰 덕분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이미 공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말로도 수원한 관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약한 유대와 달리 서운한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인간관계를 다지기 위한 투자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레빈 교수님은 또 다른 경영자 100명 이상을 선정한 다음 연락 없이 지내는 10명을 골라 가장 유용한 도움을 줄 것 같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보기로 했습니다. 이어 10명 모두에게 연락을 취하고 대화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브앤테이크인데 제가 좀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책이 잘 안 읽혀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지금 이 정도로 할 것인지 신경 끄기 기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은 독서가 그렇게 독서가 잘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좀 해서 일찍 자고 낮밤을 바꾸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에 신경을 쓸 것인가? 신경 쓸 대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끌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지금 정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쓸 것을 정해야 된다. 신경 끄는 것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 우리 어머니는 친한 친구한테 큰 돈을 느꼈다. 내가 무심한 사람이었다면 어깨를 한번 으쓱한 뒤 뭐가 커피를 좀 마시며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그 대신 난 분노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엄마 우리 변호사를 구해서 그놈한테 쫓아가요. 왜냐고요? 난 신경 안 쓰니까요. 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신경을 안 쓴다는데 신경 쓰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신경끄기 주의사항 1번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인생 터닝포인트 신경끄기 기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끄기라는 그 말이 어떤 일이 있어도 태어나고 무심한 태도, 즉 폭풍이 닥쳐도 견뎌내는 고요한 자세 따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상상하고 열망하는 건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으면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상입니다. 감정이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그 단어가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아이는 사람들이 왜 사이코패스를 따라하려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릅니다. 이게 신경끄기 기술이 완전히 그 둔감해지는 그게 아니다 라는 거 좀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신경끄기는 무심함이 아닙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무심함에 감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심함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무심한 사람은 나약한 겁쟁이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나약한 겁쟁이다. 무심함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들은 방귀신의 인터넷 무심함이 있고 둔감함. 이들은 방귀신의 인터넷 악플러들입니다. 사실 무심한 사람은 너무 많은 일에 신경이 쓰여서 무심한 척 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무심한 사람은 너무 많은 일에 신경이 쓰여서 무심한 척 하는 것 뿐입니다. 이들은 자기 머리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여서 머리를 안 감거나 안 빗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 쓰여서 냉소와 독설 뒤로 숨습니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을 세상 어느 누구와도 이해하지 못할 문제를 가진 특별하고 유별난 유리 같은 존재로 상상합니다. 무심한 사람은 세상을 겁내고 자신의 선택이 주려할 결과를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러나 절대 의미 있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무감각한 잿빛 수렁에 숨어서 자아도취와 자기 연민에 빠진 제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는 삶이라는 불쾌한 것을 끊임없이 외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너무 밝아서 조금 어둡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삶에는 어떤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신경끄기 같은 건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또 신경끄기가 갑자기 없어? 우리는 뭔가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늘 뭔가의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늘 신경을 쓰이게 된다. 결국은 이거예요. 뭔가에 신경을 계속 써야 된다. 결국은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찾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신경끄기 주의사항 1번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젠장 조심해. 마크 맨슨이 신경 안 쓴다는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말로 마크 맨슨이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크 맨슨이 목표에 따르는 역경에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보기에 옳거나 중요하거나 고귀한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열받게 하는 것이면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마크 맨슨이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3인칭으로 서술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옳거나 중요하거나 고귀한 것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열받게 하는 것쯤은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감탄스럽지 않나요? 아니, 내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는 것 말입니다. 또 다돌림 당하고 배척당할지라도 남들과 발맞추기를 거부하는 것,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실패에 맞서 가운데 손가락을 쥐게 되는 의지, 역경, 실패, 수치, 또는 몇 번의 폭망에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일이든 그저 웃어넘기고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것이 자신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느낌과 자존감과 자아보다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해 신경을 따로 남겨놓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꺼져 라고 얘기를 한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한다. 진짜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해 신경을 따라 남겨놓는다. 친구, 가정, 목표, 퇴근 후 마시는 맥주 한 잔, 그리고 혹시 모를 소송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것만을 위해 신경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의 신경을 쏟을 수 있습니다. 삶에는 또 다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웃음거리나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부족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옛말에 네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 내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실패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그곳에 똥덩어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똥덩어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똥덩어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고난에 신경 쓰지 않으려면 그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마트에 갈 때 어떤 할머니, 당신 인생에는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그럴듯한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소원세정제랑 TV 리모컨이 아니라 제가 진짜 쓸데없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이게 계속 이 생각이 계속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끊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예술가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는다.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는다. 내 생각에 어느 날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걱정거리가 없다는 그 사실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 무언가를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길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을 쏠릴 테니까요. 이걸 정말 잊었네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항상 신경 쓸 무언가를 선택한다. 신경 끄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상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풍선이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이라는 이유로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게 새롭고 신납니다.
그리고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엄청 씁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귀여운 친구가 내게 전화를 했었는지, 양말이 짝이 맞는지 아닌지, 생일 케이크를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리고 긴 세월을 흘려보낸 뒤에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여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깨닫는다. 예전에 귀담아 들었던 조언이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진짜 맞아. 우리 삶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근데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끊어내야 된다. 당신은 고통을 안겨줬던 거절이 결국엔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내 일거수일투족 따윈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이 집착하기를 그만둡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꺼이 신경을 쓸 대상을 좀 더 꼼꼼히 고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가끔은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진짜로 가치 있는 것에만 신경 쓰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해집니다. The Wire에서 벙크 모랜드는 동료 여자 맥럴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신경 꺼야 할 일을 끼어든 결과가 이거야. 성숙. 이것이 성숙이다. 내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을, 신경 써야 가치 있는 것을 잘 선택하는 것. 결국 이것이 성숙이다. 더 나이가 들어 중년에 접어들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견고해집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부분까지도요.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자유로워집니다. 더는 모든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하다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너무 좋네. 모두 다 늙어간다는 거, 달아갈 수 없다는 거, 또는 엠마 스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점점 주름해가는 신경을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위해 남겨놓습니다. 가족 절친 취미 생활을 위해, 그리고 놀랍게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단순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이고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이런 단순화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이고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이런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이고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는데, 아무래도 정신 나간 주정뱅이 부코스키가 뭘 좀 알았던 모양이다. 애쓰지마. 참 애쓰지마. 너무 좋네요. 애쓰지마. 애쓰고 있구나. 나도 지금
애쓰고 있구나. 왜 애쓸까? 문제없는 삶을 꿈꾸지만 그런 건 없어. 그 대신 좋은 문제로 가득한 삶을 꿈꾸도록 해. 무엇을 위해 투쟁한 것일까? 라는 문제가 당신에게 존재를 규정합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1차적으로 독서를 잘 끝냈고 한번 독서 노트 해보고 1차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오늘도 독서한다고 아이린님.